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개발자를 검색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나온 사진이 이 사진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11시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이게 아침일지 저녁일지 모르겠는 사진 하나와 한 2년 전에 개발자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암울했다는 거죠. 머리 터질 것 같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바스크립트는 요새 잘 나갈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계속 잘 나가는 언어를 해야 이게 커리어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해 보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작년에 7위 정도 했고, 6위 정도 했었고, 재작년이군요. 6위 정도 했고, 한 단계 떨어졌지만, 7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언어고, GitHub에서도 활동량이 1위인 아주 좋은 언어로 판단이 돼서 계속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들 해서, 혹시 여기서 써보신 게 노드 말고 다른 거 써보신 적 있으시나요? 다들 좀 있으시나 보네요. 뭐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MWJS, 코드로바, 리액트 네이티브 뭐 이런 것들을 다 PC 앱이나 폰 앱, 웹, 서버 모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이 가능한 언어로 굉장히 유망하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그게 또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초반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 조금 알면 이제 개발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되게 오래 전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점점 딥해지고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계속 1년만 지나면 리액트 버전도 막 업그레이드 되고 없어지는 함수들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EX6라는 문법이 나오고 이게 2015년 문법일 거예요. 2016, 2017, 2018 계속 뭔가 표준화가 되고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러너로 맨 처음에는 그런트를 썼는데 계속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골프 쓰고 npm 스크립트를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요새 핫하다는 타입스크립트. 제가 2016년도인가 타입스크립트 MS 발표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 막 한창 발표를 했고 써봐라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다가 이렇게 5년 지나고 나서 이게 대유행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고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 플로어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툴인데 리액트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툴. 그 다음에 테스팅 툴, 뭐 제스트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도 맨 처음에 npm 쓰고 있다가 얀이 빠르다고 해서 얀을 넘어갔다가 npm이 속도를 다시 따라잡았다고 해서 다시 npm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들러 같은 경우에는 웹팩을 계속 쓰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그런트나 굴프로 빌드를 했었어요. 직접 세팅을 해서.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뭐 리액트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플럭스나 리플럭스는 이제 스토어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 사이에 리플럭스라고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그랬고, 플럭스하고 리플럭스하고 리덕스 가고, 모브엑스 갔다가 다시 리덕스로 넘어와서 리덕스 사가를 쓰고 있습니다. 뭐 리덕스랑 같이 쓰고 있고요, 사가는. 그다음에 CSS도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계속 사스를 쓰고 있어요. 포스트 CSS라고 새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듣긴 들었는데 쓰진 않고 있고 사스라는 거랑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새로 나왔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배울 게 많다. 프론트엔드 뭐 D3도 배워야 되고 디자인 패턴도 배워야 되고 정규식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엄청나게 많다. 프론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것만 안다고 해서 이제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았고 알고리즘 여기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학원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학원? 그냥 저는 뭐 책이라든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봤는데 여기서 직접 훈련시켜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탐색이라든지 그래프, 해시, 분할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이 나오더라도 아 이거 대충 어떻게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프로토콜들을 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뭐 HTTP랑 ST, 뭐 FTP, SSL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좋죠. 뭐 IP, TCP, UDP.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컴퓨터 구조로 넘어와서 이제 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컴퓨터 전원을 눌렀었을 때 어떻게 운영 체제가 동작을 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제가 만든 CSS, HTML,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컴퓨터 전원을 눌렀었을 때 메인보드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CPU를 점검하러 갑니다. 그리고 레지스트 카운터 세트를 다 초기화시키고 이제 하드웨어들을 다 각각 점검을 하더라고요. 점검을 다 하고 올바르게 꽂혀 있으면은 넘어가고 안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삑삑삑 신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바르게 됐다고 쳐서 넘어가면 운영체제 윈도우를 올리고 그 윈도우 올라가는 데는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 메모리 쪽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운영체제에서 모든 이제 하드웨어 자원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었고 이제 저희가 크롬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운영체제가 갖고 있던 메모리라든지 CPU 자원들을 크롬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이제 저희 자바스크립트가 돌아가겠죠. HTML, CSS가. 그럼 이제 사용자가 보고 나서 사용자가 그걸 본 후에 이제 클릭을 하죠. 뭐 유저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크롬에 갔다가 운영체제로 가서 하드웨어로 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있는 서버라든지 서버로 넘어가겠죠. 맨 처음에 DNS로 가겠죠. DNS로 가서 IP 알아오고 그걸 서버로 가서 컨트롤 단 태워서 이제 로직 돌다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DB에서 데이터를 빼와서 그걸 처리해주고 이제 리스판스를 다시 되돌려줘서 하드웨어가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가서 사용자한테 뭐 보여주겠죠. 네, 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 공학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공 필수로 되어 있는 게 데이터 구조. 여기서 데이터 구조도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프론트엔드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운영체제라든지 컴퓨터 구조 뭐 이런 것들 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포인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네, 제가 면접관에 있었을 때 항상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간단하면서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지금 열심히 쳐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정답은 어차피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가 있고 객체를 다른 이제 변수에다 대입해서 이 값들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랑 네, 이제 기본 자료형이죠. 기본 자료형 1을 집어넣어서 넘겼었을 때 콘솔 참거지 물어보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객체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참거짓 물어보고 네. 그냥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트루펄스를 판단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굴려보시고 그냥 간단히 네. 그런 거 그런 거 이거는 이제 A는 2가 수정이 되는지 B.A가 A는 2로 수정이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다들 보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프리징을 하는 상태에서 왜 안 없어질까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수정이 가능한지 네, 이런 걸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굳이 다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에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크롬 안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V8이라는 애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에서 변수를 선언했었을지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반응할까 뭐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찾아봤어요. 변수가 올라가는 공간은 많이들 보셨죠? 네, D램이고 거기 안에 있는 축전기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겼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로우 어드레스와 뭐 콜럼 어드레스가 있었고 여기 상태가 이제 축전기를 통해서 비트를 이제 CPU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그 축전기 개수가 달라지겠죠. 축전기 개수가 축전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1, 없으면 좀 적게 들어오면은 0으로 표시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네. 축전기가 뭐라고 하셨죠? 축전기가 축전기 분리된 그냥 전기 바이너리를 판단하는 애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드웨어를 빡세게 공부한 건 아니라서 어디서 본 거예요. 네. 그랬고 0, 1을 기억하는 애들이다. 네. 그리고 이런 축전기들이 모여있고 이거는 8개니까 8비트 연산자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럼 메모리 제가 let하고 a는 1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메모리의 특정 주소 안에 이제 바이너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주소 값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키 밸류랑 비슷하더라고요. 키 값을 알면은 특정 값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메모리 안에 있는 주소를 알면은 메모리의 값을 알 수 있는 그랬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포인터가 딱 이 주소 값인 거죠. 그래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 네. 메모리 주소를 담는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뭐 렛이라든지 컨스트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든지 뭐 이게 솔리디티 언어인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주요 자료형 중에 어드레스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있는 주소 값을 담는 변수인 거죠. 뭐 컴파일을 공부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물론 표준이 있긴 하지만 그대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갖다 쓰겠죠.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타입 자료형이 있는데 네, 뭐 불리형 값, undefined, null. 그다음에 undefined 같은 경우에는 V8 엔진에서 디폴트 값으로 넣어주는 값이고 null은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넣어서 쓰는 비어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다음에 string, 넘버가 있는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스트링을 선언한다고 해도 그 프로토타입의 스트링에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죠. 뭐 리플레이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넘버는 뭐 투스트링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기본 타입 자료형이다. 얘네들 5개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A는 100이라고 했었을 때, 네. 이 메모리 값 주소와 메모리 값을 하나씩 만들어 옵니다. A라고 치면 하나 들어가고 다른 메모리 공간 다른 곳에 만들어지는 거죠. B도 다른 공간에 만들어지고 C도 다른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A는 B로 대입을 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얘는 D는 다른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기본 자료들은 항상 메모리에 다른 공간 대입했었을 때도 다른 공간에 만들어진다. 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네, 객체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객체와 오브젝트와 펑션, 배열 이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A 객체 B 1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A에는 아무것도 해당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만듭니다. 일단 하나 만들어서 이 B라는 녀석을 이거 계속 뭔가 나오네요. B라는 공간을 계속 네, 네, 그냥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B라는 애를 만들었고 할당을 해줍니다. 일단 없으니까.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A를 대입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 얘는 메모리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 주소값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C는 이제 포인터 값만 가져오는 거죠. A의 포인터 값을 가져와서 C로 기억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가 C로 이제 찾아갖고 데이터 값을 찾아보면 메모리 주소네? 그러면 A라는 메모리 값이 아니라 욜로 통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뭐 참조 값이 복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죠. 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 메모리 값 주소만 복사하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공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건 자바스크립트에만 있는 내용은 아니고 모든 기본 프로그래밍에 다 널리 펴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얕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공간에 할당하지 않고 참조값만 복사하기 때문에 얕은 복사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깊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따로 만드는 형식을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포인터죠. 네.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객체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입을 했었을 때 포인터만 복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엔진에선. 근데 이제 깊은 복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깊은 복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들 쓰시는 스트링 파이와 파서, 제이슨 파서를 이용을 하면은 새로운 공간에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겠죠.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만들어 봤는데, 결국 이건 재규 함수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선 배열 타입일 때 재규 함수를 통해 했고, 각각 메모리 복사할 때까지 계속 복사해서 만들어 버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객체도 이렇게 똑같이, 이게 dcopy라는 함수가, 이게 클래스가 지금 잘렸는데, 네,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복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커스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커스트 키워드는 기억하실 게 딱 하나입니다. 자식들의 키값에 접근했었을 때 수정은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의 값을 수정할 수 없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A가 이제 C의 메모리에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A는 이제 포인터 값만 갖고 있어요. 네. 포인터 값만 갖고 있는데 이 새로운 D1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새로운 포인터 값을 덮어 쓰려고 하니까 A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요 부분은. 네.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에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A.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값만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네. 그다음에 오브젝트 프리징 같은 경우에도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신의 값과 첫 번째 자식까지는 수정할 수 없다. 네, 요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 말고 두 번째 자식부터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게 객체 뜯어보시면 이게 안쪽에 이게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걔가 수정할 수 없으면 그냥 리드 옴니인 거죠. 리드 옴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첫 번째 거 A를 이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새로운 L을 할당하려고 하면 포인터를 할당하려고 하면은 거부가 나죠. B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자식이니까 첫 번째 자식에다가 1 대신에 2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얘가 거부가 나죠. 리드 옴니니까. A도 A.C를 해도 얘는 객체 타입이고 C 형 타입이 달라지니까 얘도 거부가 나지만 두 번째 자식인 D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수정을 못하게끔 막아주시려면은 아까처럼 그 디카피 하듯이 오브젝트 프리징을 루프를 돌면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네, 절대 불가능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변경 불가성, 네, 불변성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네,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그 상태를 변경할 수 없는 디자인 패턴.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객체를 데이터를 밀어넣고 얘를 변경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당해본 거죠. 이제 스토어 뭐 리덕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놨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코딩을 막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스토어 안에다가 직접 접근을 해고 수정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갖고 A 컴포넌트, B 컴포넌트, C 컴포넌트에서 각각 접근을 해서 이 1, 2, 3, 4 붙어 있는 게 이제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수정을 막 했고 콘솔 로그를 찍었는데 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콘솔 로그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포인터 값이 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콘솔을 찍어도 저희가 볼 때는 다 한 군데 똑같이 다 바뀌어요. 네. 그리고 어디서 뭘 수정했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 3이 나왔고 애먹었던 적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네. 근데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이게 뮤텍스랑 세마포어라는 개념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새로 어떤 특정 자원을 멀티 프로세스 중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갖고 뮤텍스랑 세마포어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는 동시에 접근 뮤텍스 같은 경우에 동시에 접근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요. 세마포어는 특정한 프로세스가 그걸 수정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애들이 수정 못하게 막는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참고 시설 판단해 주세요. 이 문제들인데요. 네, 그 처음에 봤던 이게 혹시 여기서 체크와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아니 문제 뭐라 그럴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내용 좀 설명을 드리면 포인터를 할당했고 객체에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었죠. 근데 대입을 하게 되면은 포인터만 변경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똑같이 한 군데만 메모리 공간 안에 한 군데만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 테스트 1A와 테스트 2A는 서로 동일하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참족값만 갖다 준다고 했었으니까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서로 같은 거죠. 그리고 true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기본 자료형은 서로 복사한다는 특징이 있죠. 대입하면은. 그리고 1일 때 1과 2는 서로 다르니까 얘는 다르다고 나옵니다. 펄스라고 나오고. 이 같은 경우는 포인터가 서로 하나 할당되고 객체 할당하면은 새로운 포인터가 할당되니까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서로 다르죠. 네. 하지만 접근했고 A라는 값이 1이고 A라는 값이 1이니까 얘는 같다고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 기본 자료형 집어넣으면 당연히 1이겠죠. 이제 위에서 틀린 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헷갈려 하는 거죠. 이거 맞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지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 자기 자신만 수정할 수 없게끔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1에서 2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첫 번째 자식들은 상관없으니까 2 넣었고 가능하다. 이것도 포인터 값이 들어와서 갖고 있는데 B가 새로운 포인터 값을 할당하려다 보니까 얘도 자기 자신이니까 수정 불가능하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오브젝트 프리징은 첫 번째 자식까지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식이니까 안 되겠죠. A.B는 안 되는 거고 A.AA는 이제 A가 가장 마지막 A가 두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내용인데요. 코드를 머리로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언어의 프로그래밍 모델링 이해, 꾸준한 학습 능력, 재개 알고리즘의 이해, 네, 포인터에 대한 이해. 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바닐라 코딩에서 다 알려주실 것 같아서 제가 포인터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